설악산 자락 깊숙한 곳, 지도에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작은 암자가 하나 있다. 나무 사이로 가려진 그 절은 이름조차 명확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선 무명의 선원이라 불렸다. 봄이면 이끼 낀 돌계단 옆으로 진달래가 피고 겨울이면 안개가 골짜기를 삼켜버린다. 산새의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이곳의 시간을 알려주는 유일한 시계였다. 외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휴대전화 신호도 닿지 않는 이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세계였다. 이 작은 선원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의 일이다. 그해 봄, 한국 불교 조계종 본부로 이상한 소식이 전달되었다. 한 선승이 조용히 열반에 들며 매우 독특한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는 절에서 활동하거나 외부에 알려진 고승이 아니었기에 누구인지 어떤 이력인지 아는 이는 드물었다. 그러나 그의 유언은 단 한 문장이었고 매우 강렬했다. 나를 화장하지 말고 북쪽 돌탑에 앉힌 뒤 10년 후에 열어라. 이 말 외에는 어떠한 교리 설명도 죽음을 앞둔 이의 흔한 작별 인사도 없었다. 선원에 남아있던 제자 몇 명은 그 뜻을 따라 선사의 몸을 법당 뒤편의 석조탑 안에 안치했다. 좌선을 한 자세 그대로였다. 두 다리를 깍지 끼고 앉은 자세. 눈을 반쯤 감은 상태. 몸의 화장도 방부제도 그 어떤 의료적 처리도 하지 않은 채였다. 돌탑의 입구는 황토와 송진을 섞은 진흙으로 봉인되었고 이후 선원은 외부인 출입을 완전히 차단했다. 세월은 흘렀고 도시는 그 존재조차 잊어갔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그 존재는 다시 세상 위로 떠올랐다. 사건의 시작은 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로부터였다. 그는 설악산 어딘가에 10년째 썩지 않은 선승의 시신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 발언은 곧 인터넷을 타고 번졌다. 입정 10년, 썩지 않은 몸, 불멸의 수행자, 한국의 미이라 선승. 기사들이 쏟아졌고 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퍼나르기 시작했다. 불교계는 조용히 침묵했고 조계종 본부는 확인 중이라는 말만 남겼다. 그러나 여론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보건복지부는 공공위생 및 사체보관법 위반 소지를 들어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때 조사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 있었다. 한국 법의학계에서 가장 냉철하고 신뢰받는 인물, 한지원 박사. 한지원은 서울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8년간 일해온 베테랑 법의학자였다. 그는 비인간적인 냉정함과 철저한 분석으로 유명했으며 어떤 미신이나 종교도 믿지 않았다. 죽음은 생물학적 엔트로피, 부패는 자연의 순환. 그 외의 설명은 사입이라며 단언하곤 했다. 그는 출발 전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10년 동안 방부 처리도 안 한 시체가 멀쩡하다고? 미신광들이 판타지를 키우는 거지. 진짜라면 내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다. 그 말은 반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누구도 웃지 않았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강원도로 향했고 마지막 구간은 산길을 따라 도보로 올라가야 했다. 계단은 가팔랐고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산을 올랐다. 마침내 선원의 대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끼 낀 목조문, 낡은 법고, 벽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 마치 시간이 정지한 곳 같았다. 조용한 마당, 바람 한 점 없었다.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한지원은 자신이 마치 별표 죽음이 아닌 별표와 마주한 기분이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돌탑 앞에서 숨을 들이켰다. 주지 스님이 봉인을 풀었다. 황토가 부서졌고 한 줄기 바람이 탑 안에서 흘러나왔다. 기이하게도 그 바람은 퀴퀴한 냄새가 아닌 약한 향내가 섞인 따뜻한 숨결 같았다. 그리고 눈앞에 그 장면이 펼쳐졌다. 돌탑 안. 한 사내가 정확히 좌선 자세로 앉아 있었다. 두 눈은 반쯤 감겼고 입가는 살짝 올라간 미소. 피부는 거무스름하지만 말라붙지 않았고 옷은 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의 존재에서 느껴지는 존재감이 살아있었다. 법의학자 한지원은 순간 멈췄다. 수없이 많은 시체를 봐온 그에게 이건 사체가 아니었다. 그건 마치 죽음과 생 사이의 제3의 상태. 그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그날 밤 한지원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선원에서 제공한 작은 방에서 홀로 앉아 낮의 장면을 되새겼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설악산 능선을 따라 번지고 있었다. 무명선승의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그건 단지 죽은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자의 얼굴. 마치 그를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밤 한지원은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작은 등잔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장면만 반복되었다. 그가 직접 보고 만지고 냄새 맡았던 그 육신. 죽지 않은 선사, 선문이 몸. 모공은 아직 남아있었고 피부는 종이처럼 말라붙지 않았으며 손가락 끝은 탄력이 있었다. 마치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간 사람의 몸처럼. 온기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생전에 가깝다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그가 믿어온 모든 법칙이 거기서 부정당하고 있었다. 이튿날 조사단은 다시 모였다. 현장에서 기록된 생체 지표, 시체 반응, 습도, 온도, 외부 노출 시간 등 모든 수치가 공식 문서로 정리되었다. 한지원은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는 쓴다. 육체는 전통적 사체 부패의 단계와 일치하지 않음. 방부 처리, 냉동 보관, 화학적 처리 흔적 없음. 피부 탄성 유지, 미세한 주름 보존. 이상적이라면 사망 후 수개월 이내 상태로 추정됨. 그러나 그 육체는 10년을 그 자리에 있었다. 봉인도 허술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던 구조였다. 그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 오후가 되어 선원주지 스님이 조용히 그를 찾아왔다. 흰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온 노승이었다. 박사님, 지난밤은 평안하셨습니까? 아, 네, 잠은 못 잤지만 조용했습니다. 노승은 벽 쪽에 앉아 차를 따랐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이 선문 스님은 생전에도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말보단 침묵, 지식보단 체험을 강조하셨지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지원은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노승은 잠시 차를 마셨다. 그의 눈빛은 바람 같았고 목소리는 기도처럼 낮고 잔잔했다. 스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야 마땅하지만 누군가는 그 흙이 되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한지원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세계에선 증명되지 않는 말은 무의미했고 보이지 않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조차 흔들리고 있었다. 조사단이 하산한 뒤 한지원은 남겠다는 뜻을 밝혔다. 처음엔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선원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 필요한 준비물도 연락도 묻지 않았다. 그는 연구소로 복구하지 않았고 서울 집에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이메일은 회신되지 않았다. 한 달 뒤 언론은 그가 실종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설악산 선원에 남아 출가했다는 소식이 번졌다. 법명은 법진, 법진리의 진. 그 뜻은 진리를 따르는 법의 그릇이라는 의미였다. 이 소식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뉴스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았다. 유명 법의학자, 시신본 후 출가 결심. 과학 포기. 한지원 박사, 불사의 존재 믿게 됐나. 진실을 본 자, 진리의 길로 들어가다. 한쪽에서는 신비한 각성이라며 환호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이비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법진은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기상에 경전 독송을 하고 낮에는 마당을 쓸고 물을 길러 나르며 밤에는 조용히 좌선을 반복했다. 세상과는 점점 멀어졌지만 그의 내면은 처음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루는 법진이 도서고를 정리하다가
묵은 문서들 사이에서 오래된 메모를 발견했다. 다 닳아버린 종이었고 글씨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선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속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몸은 무너지나 마음은 남는다. 이 몸이 무너지기 전까지 누군가의 의심을 잠재울 수 있다면 나는 이 몸을 남기겠다. 내가 남긴 것은 고통의 증명도 신성의 환상도 아니다. 다만 한 사람의 확신을 위해서다. 법진은 손에서 메모지를 놓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선문이 죽음이 개인의 각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했다. 그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불안과 믿음이 교차하는 한 시대의 거울이었다. 그날 밤 그는 탑 앞에서 홀로 엎드려 기도했다. 달빛이 탑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스님, 이제 저도 조금은 보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울림이었음을.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기 안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 감정은 생의 본질이자 세상 모든 질문이 침묵으로 녹아드는 시작점이었다. 법진이 출가한 지 3달이 지났다. 그의 머리카락은 거의 자랐고 손바닥엔 물집 대신 단단한 굳은 살이 남아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새벽 공양을 준비하고 산 밑 개울에서 물을 길어 올렸다. 새 속에서는 권위 있는 법의학자로 불렸던 남자가 이제는 무건으로 하루를 보내는 행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선원 입구에 한 무리의 낯선 이들이 나타났다. 그들 중 선두에 선 남자는 검은 점퍼에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철, 사회 고발 전문 기자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에도 사이비 종교를 고발해 유명세를 탔고 이번엔 썩지 않는 시신이라는 소재의 의문을 품고 찾아온 것이었다. 저는 조용히 조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탑을 잠깐 열어보고 시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말투엔 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탑은 열 수 없습니다. 이곳은 실험실이 아니며 스님의 몸은 실험체가 아닙니다. 김민철은 웃지 않았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그날 저녁 선원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뭔가 깨진 느낌이 돌 안에서 감돌았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생명과학 연구소에 익명의 의뢰로 인체 피부 조직이 도착했다. 조직은 극히 일부였고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직의 단백질 구조는 아직 부패 초기 단계에도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냉동이나 화학적 처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수분 유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탄소 동위원소 분석 결과 해당 조직이 사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즉, 만약 이 조직이 정말 선문이 것이라면 그는 아직 죽지 않았거나 죽은 지 10년이 지났다는 기존 정보가 명백히 틀린 셈이었다. 이 보고서는 언론에 유출되지 않았지만 소문은 곧장 퍼져나갔다. 익명의 제보자들이 SNS에 분석 내용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유튜브와 포털 사이트에는 설악산 미이라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쏟아졌다. 대중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경애, 다른 하나는 냉소였다. 진짜 살아있는 부처가 아닐까? 종교적 사기극이다. 진실을 숨기려는 자들이 있을 뿐. 불교계 일각에서는 신체의 상태에 집착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입장을 냈지만 이 마른 사람들의 흥미를 꺼뜨리기엔 너무 약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밤, 한 명의 수행자가 몰래 탑 근처에서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선원 내의 막내 삼이, 이름은 현태. 어릴 적부터 선원에서 자랐고 가장 순수하다고 여겨졌던 아이였다. 그가 탑을 열려하던 순간 빛이 번쩍이며 법진이 손전등을 비췄다. 멈춰라. 현태는 깜짝 놀라 엎드렸다. 그의 손엔 작은 병과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법진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누가 시켰느냐?
현태는 울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다. 도시에 사는 남자가 찾아와서 탑을 불태우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스님의 시신은 너무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너무 믿게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법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현태를 혼내지 않았다. 그저 두 눈을 감고 속으로 긴 호흡을 했다. 탑은 아직 안전했다. 그러나 누군가는 선문이 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며칠 후 법진은 서울로 내려갔다. 연락을 받은 지인 법의학자에게 조용히 자료를 요청했다. 그는 탑 안에서 선문에게서 떨어진 작은 조직이 어떻게 연구소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했고, 그 조직이 한 달 이내에 사망자로 판정된 것을 공식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법진은 깨달았다. 선문은 단지 죽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을 넘은 존재로서 세상과 인간의 의심 사이에 몸을 바쳐 다리를 놓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리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날 밤 탑 앞에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스님, 이제 누군가는 진실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침묵한 이유,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달빛 아래 탑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세상 어떤 설명보다 강렬한 메시지였다. 설악산 초입마을에 관광버스가 모이기 시작한 것은 비가 멎은 다음 날부터였다.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들고양이처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선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절벽 옆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남녀노소, 승속불문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어떤 이는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이는 부처님의 현신을 보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려서였다. 법진은 탑 근처에 임시 울타리를 설치하고 더 이상의 접근을 막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신비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맹신과 갈망이 부른 소용돌이라는 것을. 탑의 앞에서 갑작스레 한 무리의 신도단체가 등장했다. 그들은 대한불교정토연합이라 불리는 비공식 조직으로 SNS를 통해 살아있는 부처, 설악산에 현신하다라는 문구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대표는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남성으로 법진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법진 스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현상이 아닙니다. 선문 스님의 시신은 국가적 자산이며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서울 봉은사로 옮겨야 합니다. 대중 전시와 영상 기록, 후원의 결성도 준비 중입니다. 법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등을 돌려 선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따르던 다른 스님들은 문을 걸어 잠갔다. 정토연합 측 인사들은 낙담한 듯 보였지만 금세 다시 전단지를 나눠주며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부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이 기적을 모두가 목격해야 합니다. 봉은사 이전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며칠 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살아있는 부처,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토연합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와 불교계를 상대로 선문 스님 시신의 공개와 관리 이전을 요구했다. 한 방송국은 이를 실시간 중계하며 다음과 같은 자막을 달았다. 현대판 미이라, 죽지 않은 자의 정체는? 그날 밤 탑 주변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현장은 마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로 뒤바뀌었다. 탑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세상은 그 침묵 위에 소음을 덧씌우고 있었다. 선원 내부는 점점 긴장감이 높아졌다. 어떤 스님은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이 상태로는 오래 못 갑니다. 외부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본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로 옮기자는 의견이 다수래요. 법진은 회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다시 탑 앞에 앉았다. 촛불 하나를 켜고 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스님, 이제 당신을 보는 이들은 눈으로만 봅니다. 마음으로 보는 자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탑의 틈 사이에서 향냄새 같은 기운이 번졌다.
법진은 눈을 감고 다시 생각했다. 이 몸은 증명서가 아니다. 이 몸은 질문이다. 누가 이것을 답으로 만들어버리는가?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호텔 스위트룸. 정토연합 대표가 앉아 있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엔 투자자들과의 메일이 열려 있었고, 그는 막 통화 중이었다. 맞습니다. 실제 사망한 스님의 시신이 전시될 겁니다. 10년 동안 썩지 않았고, 의료적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영상 콘텐츠, 3D 스캔, VR 체험관까지 불교문화재단과 협의 중입니다. 네, 후원금 계좌는 곧 공유드리겠습니다. 그의 눈엔 신앙이 아닌 기회가 있었다. 며칠 후 법진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김민철 기자였다. 스님, 잠깐만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이번엔 취재 목적이 아닙니다. 법진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서울에서 들리는 이야기 전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토연합은 단순한 신도 모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성인 시신을 매입하거나 재현하여 사업화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목표는 따로 있을 겁니다. 법진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김민철은 덧붙였다. 그들이 선문 스님의 몸을 가져가게 두면 곧 신앙의 대상이 상업의 상품으로 전락할 겁니다. 그날 밤 법진은 탑안을 다시 점검했다. 봉인은 여전히 단단했고 내부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탑을 열려는 자들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 안에도 있다. 누구도 탑을 열지 않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의 마음 안에서 탑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선문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그를 소유하고자 했다. 법진은 조용히 앉아 탑을 향해 다시 묻는다. 스님, 당신의 침묵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under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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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제5부 탑이 스스로 열리는 밤. 그날 밤 설악산엔 이례적으로 강풍이 불었다. 소나무들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몸을 휘었고 절벽 위를 감싸던 운무가 빠르게 흩어졌다. 법진은 법당 안에서 등을 껐다. 그는 오늘따라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가 스님의 몸을 처음 마주했던 순간이 떠올랐고 탑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욕망이 되살아났다. 그의 마음엔 다시금 질문이 떠올랐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은 어떤 얼굴을 해야 하는가? 자정이 가까워오던 시각. 법진은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것도 비구름이 몰려드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느꼈다. 어딘가에서 별표 움직임 별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촛불 하나를 들고 그는 탑으로 향했다. 다른 스님들은 이미 깊은 좌선에 들어가 있었고 선원의 복도는 고요했다. 그가 탑 앞에 다다랐을 때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 순간 탑 안에서 탁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마치 오래된 문이 안쪽에서 살짝 밀리는 소리. 법진은 숨을 멈추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봉인의 틈을 살폈다. 그러나 봉인은 그대로였다. 무너지지도 깨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기운이 분명히 전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등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탑 내부에서 미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전등이나 촛불 같은 인공광이 아니었다. 희미하고 따뜻하며 마치 새벽 안개속 햇살처럼 맑고 얇은 빛이었다. 법진은 그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스님, 당신이 들으셨군요. 바로 그 다음 순간 탑 안에서 기척이 들렸다. 숨 같았다. 너무 약해서 소리라고도 하기 어려웠지만 누구보다 많은 시신을 관찰해온 법진은 그것이 호흡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길고 느린 들숨과 날숨.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다. 그 순간, 탑 안에서 눈을 뜨는 소리가 들렸다. 눈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그 밤, 법진은 분명히 들었다. 눈이 열린다는 느낌. 그는 본능적으로 촛불을 탑 위로 들어올렸다. 빛이 닫자. 그곳엔 좌선 중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선문 스님이 있었다. 그의 두 눈이 완전히 열려 있었다. 그 눈은 흰자 위가 선명했고 눈동자는 흐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법진을 향해 있었지만 어떤 초점도 잡지 않았다. 그건 사람의 눈이 아니라 마치 시간 자체를 응시하는 듯한 눈이었다. 법진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탑 앞에 이마를 댔다. 스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미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그 눈물은 피부를 따라 흐르며 아주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법진은 느꼈다. 그 눈물은 생명의 징후가 아니라 마지막 자비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것은 침묵 속에 남긴 가장 깊은 울림이었다. 새벽이 되자 탑 안의 빛은 사라졌고 선문 스님의 눈은 다시 감겨 있었다. 탑은 여전히 봉인된 채였고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법진은 알았다. 무언가가 끝나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는 다음 날 아침 선원의 모든 스님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선문 스님은 더 이상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착이 스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탑은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침묵과 수행. 그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날 저녁, 법진은 탑 앞에서 조용히 불을 지폈다. 작은 향나무 조각들을 모아 만든 화로에 스님의 낡은 염의 조각을 한 겹 한 겹 올려놓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세상이 당신을 부처로 만들려 했지만 당신은 끝까지 사람으로 남으셨습니다. 불은 작고 따뜻하게 탑을 비추었다. 그 불빛은 결코 타오르지 않았고 결코 꺼지지 않을 듯이 천천히 타올랐다. 탑 앞의 불은 이틀 동안 꺼지지 않았다. 법진은 향나무가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눈앞에서 벌어졌던 일을 말하지 않았다. 스님의 눈이 열리고 숨결이 지나가고 그 눈물이 바닥을 적셨다는 사실도. 그건 단지 기적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이 마지막 자비의 형태였음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선문 스님이 다시 눈을 떴다는 소문은 산 아래 마을에서 시작되었고 며칠 새 전국으로 번졌다. 선문 스님, 입정에서 깨어나셨다. 미이라 스님, 기적의 부활. 부처의 현신, 살아있는 성인 등장. 언론은 다시 불붙었고 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은 이전보다 더 길어졌다. 서울의 한 방송사는 드론을 띄워 촬영을 시도했고 탑 위를 선회하는 그 기계 소리에 선원의 침묵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주지 스님은 담담히 말했다. 침묵은 길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네. 법진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탑 앞에 서 있었던 일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로 옮기는 순간 그 체험은 또 하나의 소문이 되고 해석이 되고 결국 믿음이 아닌 상품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믿음은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오직 침묵과 수행을 통해 안으로 피어날 뿐이다. 그날 밤 정토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문 스님 부활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법진을 향해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선문이 몸을 서울로 이송하라. 그분은 산속에 묻힐 존재가 아니다. 이 나라는 기적을 필요로 한다. 신앙의 대상이 깨어났고 그 진실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그 목소리는 격렬했고 박수 소리와 구호가 넘쳐났다.
법진은 그 영상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서서히 꺼지고 있었다. 선원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되었다. 몇몇 스님은 조심스레 말했다. 정말로 눈을 뜨셨다면 그것을 숨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건 한국 불교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대로 묻어두는 것은 스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진은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감각을 말로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그 눈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었다. 그건 죽음을 초월한 자의 눈. 그러나 그 누구보다 인간적인 눈이었다. 그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부활의 신호가 아니라 집착에 대한 마지막 경고였던 것이다. 며칠 후 법진은 조용히 탑 앞에 편지를 두었다. 그는 그 편지를 밖으로 보내지 않았다. 신문사에도 종단에도 누구에게도 그저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원하는 부처는 침묵 속에서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리치는 우상, 기적을 보여주는 연기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선문 스님은 말없이 앉아있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우셨습니다. 그분은 깨어났지만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날 밤, 법진은 법당에서 향을 피우고 앉아 있었다. 기억 속에 한지원 박사가 처음 선원의 돌계단을 오르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의 그는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던 이였고 모든 불가해한 것을 사기로 취급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선문이 눈동자 하나에 무너져 자신이 쌓아온 세계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깨어남이었다. 그는 비로소 알았다. 믿음이란 누군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우는 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는 탑 앞에 불을 끄고 돌계단을 쓸기 시작했다. 탑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스님의 눈은 감긴 채였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이제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법진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다. 그날 선문 스님의 봉안실 앞에 작은 나무 팻말 하나가 세워졌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의 질문이 멈추는 그날, 그는 대답할 것입니다. 초가을의 밤, 설악산에는 조용히 안개가 내려앉았다. 선원 위쪽 소나무 가지 사이로 빗방울이 흩어졌고 돌계단 위를 걷는 발자국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법진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탑 앞을 쓸고 향을 피우고 조용히 좌선에 들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시간 속에 보이지 않는 기척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서울, 종로 한복판의 고급 건물 안. 동방문화자 산재단이라 적힌 문 앞에선 몇 명의 정장이 오가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와 문화재, 학술적 가치를 명분으로 각국의 희귀 유물을 수집, 보관, 전시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였다. 그날 회의실에는 선문 스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10년간 부패하지 않은 선승.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이미 대중의 주목도는 최고조에 달했고 우리 쪽 투자자들도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재단 이사장은 조용히 물었다. 법적으로는 어떤가?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대답했다. 공공신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면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찰 소유로 명확히 되어 있고 종단 내부의 결정에 따라 이송이 가능합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종단을 움직이면 된다. 며칠 후 조계종 본부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설악산 모 사찰에서 불법적인 시신 보관과 종교적 사기를 자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앙을 왜곡하는 행위를 은폐 중이다. 제보는 곧바로 문화재청과 보건복지부로 전달되었고 선문 스님의 시신에 대한 공식 조사 요청이 접수되었다. 선원에는 공문이 날아들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에서 정부 조사단이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법진은 그날 밤
탑 앞에서 다시 엎드렸다. 그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실인지 더 이상 단언할 수 없었다. 선문 스님의 눈을 본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더욱 단순해졌지만 세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스님,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은 죽음을 넘었지만 사람들은 그 눈의 값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 주말 선원 아래 마을의 검은 승합차가 들어왔다. 차 안에는 낯선 인물 몇 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선원의 막내 삼이었던 현태였다. 얼마 전 라이터를 들고 탑에 접근했던 아이. 그 사건 이후로 그는 눈에 띄지 않았고 주지 스님은 그를 잠시 하산하게 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날 그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날 밤 법진은 잠결에 인기척을 느꼈다. 그는 촛불을 들고 탑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검은 옷을 입은 현태와 3명의 낯선 이들이 봉인을 훼손하려는 장면을 목격했다. 멈춰. 법진의 외침에 그들이 흩어졌다. 현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고 손에 들린 작은 기계는 조용히 떨어져 바닥에 굴렀다. 그것은 미세 절단 장치였다. 봉인을 조용히 자르는 용도였다. 법진은 아무 말 없이 현태를 바라봤다. 누가 시켰느냐? 현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말했어요. 스님의 몸을 그대로 두면 거짓이 퍼질 거라고, 진짜 의미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법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이용이야. 그는 손에 쥐고 있던 기계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그 안에 새겨진 제조사는 서울에 있는 문화자산보호기술센터였다. 바로 동방문화자산재단과 연결된 업체였다. 그 다음 날 법진은 조계종 본부로 편지를 보냈다. 육신은 종단의 명예를 위한 것도 과학의 증명 도구도 아닙니다. 이는 한 존재가 삶과 죽음을 넘어 자신을 비워낸 자취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편지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탑 안에서 다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누군가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무거운 돌이 안쪽에서 스치는 듯한 소리. 법진은 서둘러 탑 앞에 다가갔다. 봉인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탑 내부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처음보다 더 뚜렷했고 더 느리고 깊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스님, 이 세상은 당신을 믿지 않고 이용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 순간 탑 위로 바람이 지나갔다. 그것은 흔들림 없는 평온이었다. 조사단의 방문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선문 스님의 봉안탑은 여전히 단단히 봉인된 채였지만 그 주변의 공기는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법진은 매일같이 탑 앞을 청소하고 향을 피우며 고요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탑을 둘러싼 침묵은 더 이상 보호막이 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이제 대상 없는 공격의 표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조계종 본부는 여론과 외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임시 대책위를 구성했다. 그들은 내부 회의를 거쳐 선문 스님의 시신을 종단 직속 사찰로 이송하여 공식 보관 및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입장을 준비했다. 그 결정은 곧바로 선원으로 전달되었다. 법진은 그 공문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그건 침묵 위에 쌓아 올린 집을 허물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밤 선원은 기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밤하늘은 흐렸고 달빛은 보이지 않았다. 법진은 법당의 창가에 앉아 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탑이 점점 인간들의 신앙과 불신, 욕망과 의심의 투영물처럼 보였다. 선문 스님은
지금도 그 안에 앉아 있을 것이다.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듣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돌이 깨지는 소리, 철제 도구가 바위를 긁는 소리. 법진은 촛불을 들고 탑 쪽으로 달려갔다. 탑 앞엔 낯선 인물들이 있었다.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조용히 봉인을 해체하려 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현태였다. 다시금 솟아 넘어간 소년의 얼굴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법진이 외쳤다. 그만둬라. 그러나 이미 늦었다. 한 남자가 탑의 측면을 열어 안에 있던 선문 스님의 손을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빠르게 스님의 오른손 약지를 자르려 했다. 샘플만 있으면 돼. 단백질 조각이 살아있다면 그 자체로 특허가 가능해. 그러나 그가 절단기를 대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손가락이 절단되지 않았다. 기계가 삐걱대며 튕겨나갔고 칼날이 손가락에 닿자 오히려 작은 불꽃이 튀었다. 그는 당황해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엔 손가락에서 미세한 온기가 퍼져나왔다. 남자는 비명을 질렀다. 이건 뭐야? 살아있어. 이건. 법진이 달려와 그를 밀쳐냈다. 손가락은 여전히 온전했다. 부드럽지만 단단했고 죽은 몸이 아니라 숨을 쉬는 육체처럼 따뜻했다. 잠시 후 주지 스님과 다른 승려들이 도착했다. 남자들은 도망쳤고 현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울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 손가락이 영생의 열쇠라고 했어요. 법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았다.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안다. 하지만 세상은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스스로를 용서하자. 그날 밤 법진은 봉인을 다시 단단히 고치고 스님의 손에 흘린 혈액을 닦았다. 그는 스님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손가락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그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침묵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때로 아무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다음 날 정부 조사단이 도착했다. 하지만 탑은 굳게 닫혀 있었고 법진은 입구 앞에서 단호히 말했다. 이곳은 과학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은 시신이 아니라 수행의 흔적입니다. 당신들이 증명하려는 것은 썩지 않음이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조사단은 물러갔다. 그러나 카메라와 기자들은 떠나지 않았다. 언론은 다시금 글을 쏟아냈다. 신비인가 사기인가, 무너지지 않는 손가락, 영생의 단서인가. 하지만 그 모든 기사 속에는 선문 스님의 이름보다 사람들의 탐욕이 더 크게 새겨져 있었다. 그날 밤 법진은 조용히 봉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스님의 눈이 뜨이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이 몸이 조용히 세상의 시간과 단절된 공간에서 더는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속삭였다. 당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세상을 너무 많이 흔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조용히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탑이 훼손된 그날 이후 선원은 철저한 봉쇄에 들어갔다. 외부인의 출입은 전면 금지되었고 주지 스님은 공식 입장을 조계종 본부에 전달했다. 이제부터 선문 스님의 육신은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이미 모든 말을 넘었습니다. 법진은 매일 새벽 탑 앞에서 향을 피우며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스님의 눈이 뜨이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의 기도는 단 하나였다. 이 몸이 세상의 욕망에서 완전히 잊히기를. 그러던 어느 날 선원 뒤편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던 중 작은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다. 상자 안에는 붓글씨로 쓰인 누런 한지 문서가 있었다.
가장 윗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떠난 뒤 열어보라 선문. 법진은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다. 그 문장은 짧았고 간결했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산 것도 아니다. 이 몸은 답이 아니다. 오직 질문이 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 장에는 더욱 놀라운 문장이 이어졌다. 만약 이 몸이 탐욕의 대상이 된다면 그날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사라질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 누군가가 이 침묵을 지키려 한다면 그는 나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법진은 손끝이 떨렸다. 그가 겪은 모든 기이한 일, 스님의 눈이 뜨였던 그 밤, 사람들이 탑을 욕망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법진은 주지 스님에게 조용히 문서를 내밀었다. 노 스님은 한참을 읽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로구나. 말보다 앞선 침묵, 모습보다 깊은 비움. 법진은 탑 앞에 앉아 문서를 품에 안고 묵묵히 좌선에 들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이 지키려는 것은 시신이 아니라 그 시신이 품은 침묵의 의미였다는 것을. 며칠 뒤 선문 스님의 탑 앞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만이 새겨져 있었다. 이 몸은 침묵이다. 이 문장을 두고 수많은 해석이 오갔다. 어떤 이는 그 문장을 종교적 예언으로 받아들였고 어떤 이는 회의와 허무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러나 법진은 알고 있었다. 그 문장은 해석되는 순간 이미 본래의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 그해 겨울 서울에서는 문화재청과 종단 측이 선문 스님의 시신을 국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유일무이한 생물학적 신비입니다. 현대 불교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선원에서 내려온 단 하나의 서신이 모든 논의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그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침묵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 겨울, 법진은 탑을 향한 모든 길을 봉쇄했다. 나무 울타리를 세우고 이정표도 모두 치웠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했고 선문 스님의 존재는 점차 잊혀져 갔다. 어느 날 서울의 한 기자가 법진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당신이 본 건 기적인가요? 사기인가요? 법진은 그 메일에 짧게 답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인터뷰였다. 몇 년이 흘렀다. 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누구도 그 안을 다시 열지 않았다. 법진은 늙었고 선원은 후학들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그는 하루는 조용히 탑 앞에 앉아 마지막 좌선을 시작했다. 숨은 점점 느려졌고 그의 몸은 고요해졌다. 누군가가 다가와 물었다. 스님,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아무것도. 그리고 미소 지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설악산의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다시 피워내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그 산 깊숙한 곳, 지도에조차 남지 않은 선원에는 언제나 같은 고요가 이어지고 있었다. 법진 스님이 마지막으로 탑 앞에 앉은 날 이후 그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숨은 아주 느리고 잔잔하게 사라졌고 몸은 미동 없이 좌선한 자세 그대로 남았다. 그 장면을 본 후학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탑 맞은편 작은 석굴 안에 모셨다. 탑과 마주하는 자리, 선문 스님과 마주보며 침묵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제 두 개의 좌선이 설악산 자락에 남아 있었다. 하나는 선문이 침묵, 또 하나는 법진의 침묵. 그리고 그 둘 사이엔 단 한마디 말도 남지 않았다. 그 후 몇 해가 더 흘렀다. 선원은 더욱 은둔한 장소가 되었고 세상은 점차 그 존재를 잊어갔다. 언론도, 종단도, 과학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화제와 새로운 신비를 찾아 떠났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선문 스님의 존재는 전설이 아니라 소문으로 변해갔다. 소문은 이내 신화가 되었고 신화는 잊혀졌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젊은 행자 한 명이 선원에 들어왔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도심의 명상센터에서 명상을 배우다 문득 진짜 침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경전을 외우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왜 침묵해야 하는지를 찾지 못했다. 그는 주지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정말 그 탑 안에 10년을 넘게 썩지 않은 스님이 앉아 계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주지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걸 알고 싶어 이곳에 왔느냐? 행자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스님은 탑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앞에 앉는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날 밤, 젊은 행자는 탑 앞에 홀로 앉았다. 아무런 바람도 없고 풀벌레 소리조차 멈춘 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무언가를 보려는 마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마음,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 그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둘 떠오르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그는 무언가 느꼈다. 아, 이 침묵이 스승이었구나. 그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다. 몇 년이 지나 그는 선원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법명은 청연, 막을 청, 이어질 연. 그의 존재는 조용했지만 그가 앉은 자리에는 늘 바람이 맑게 불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후학이 물었다. 스님, 선문 스님이 진짜 눈을 떴다는 게 사실인가요? 청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걸 본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세상은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후학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청연은 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떤 존재는 말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저 앉아 있음으로써 세상의 소란을 반사한다. 어느 겨울 아침, 설악산에는 흰 눈이 조용히 내렸다. 탑은 그대로였고 그 안에 선문 스님도 여전히 앉아 있었다.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가 정말로 아직 그곳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떠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침묵 앞에 다시 사람이 앉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누군가는 그 침묵을 전설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종교라 불렀으며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아닌 바람이라 여겼다. 하지만 탑 앞에 앉아본 자들은 알았다. 말이 멈춘 자리에서 가장 깊은 가르침이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자와 떠난 자 사이에 남겨진 단 하나의 길이었다.